한나의 집 창밖은 늘 회색이었다. 3년 전 재호가 바다로 나간 그날처럼 오늘도 미세한 비가 유리창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7살짜리 민준이에게 엘리제를 위하여를 가르치고 있었다. 민준이는 손가락에 힘이 없었고 나는 그 아이의 건반 소리에서 재호의 빈자리를 느꼈다. 내 왼손 4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지는 희망의 증표라기보다는 3년이라는 세월을 붙잡아 두려는 낡은 쇠사슬 같았다. 민준아, 여기서는 조금 더 느리게 감정을 담아서. 나는 말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담아낼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재호가 실종된 후 내 연주는 기술만 남고 영혼을 잃었다. 내가 예전에 연주했던 곡들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듯했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가 돌아가자 거실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5살짜리 딸 지우는 방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조용해서 때로는 내가 지우를 낳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재호가 없는 집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식탁에 앉아 지우와 마주 앉았을 때 지우가 조그만 입술을 오물거리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글쎄, 우리 딸. 아빠는 지금 아주 먼 바다를 여행하고 있단다. 나는 이 거짓말을 수백 번도 더 했을 것이다. 매번 목이 메었지만 지우의 눈빛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재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낚시 도구, 낡은 항해 지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방에서 나는 희미하게 바다, 냄새와 재호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재호의 셔츠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3년간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슬픔이 눈물 대신 몸속에 단단히 응고되어 버린 것 같았다니.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문을 열자 윤수가 서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코트에 젖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윤수는 재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은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연결고리였다. 늦어서 미안해, 한나야. 지유에게 줄 딸기가 좀 있어서. 그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고마워, 윤수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는 그의 친절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고마웠다. 윤수는 경찰관 생활을 접고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사립탐정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재호가 실종된 직후부터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재호의 흔적을 쫓아왔다. 윤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내일이 그 기한이야.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 3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재호가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윤수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를 밀어냈다. 난 괜찮아, 윤수야. 내가 결정할 문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알았어. 하지만 한나야, 네 삶도 중요해. 지유를 위해서라도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해. 현실? 재호가 돌아올 수도 있어. 나는 그를 기다릴 거야. 나는 방을 가리켰다. 봐, 모든 게 그대로야. 나는 이대로 지낼 수 있어. 윤수는 재호의 방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연민, 죄책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법적 기한, 실종 선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정이 막 지난 새벽 2시, 나는 잊고 있던 작은 금고 열쇠를 찾기 위해 제호의 낡은 서랍을 뒤졌다. 열쇠 대신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제호가 낯선 남자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로 동생에게 빚을 갚으려는 건 아니겠지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제호는 나에게 빚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밤 희망의 끈이 아니라 의혹의 실타래가 내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낡은 사진 속 남자는 제호와 너무나 닮아 마치 쌍둥이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호의 따뜻함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나는 사진을 뒤집어 다시 한번 그 흐릿한 문구를 읽었다. 동생에게 빚을 갚으려는 건 아니겠지. 동생? 제호는 외동이었다. 나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제호의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혼란스러웠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 의문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제호가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를 유치원에 보낸 후 나는 곧장 윤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제호의 실종 파일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윤수는 커피를 건네며 내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이야, 한나야, 표정이 안 좋아.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윤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눈동자의 일렁이는 당황스러움이 내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누구야? 제호의 쌍둥이 동생이라도 돼? 내 목소리는 떨렸다. 윤수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뒤집었다. 이 사람, 강동훈, 제호의 사촌형이야. 하지만 동생처럼 자랐지. 제호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었고 그는 말을 얼버무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하게 말해줘 윤수야. 동생에게 빚을 갚으려는 건 아니겠지. 이 문구는 뭐야? 제호에게 빚이 있었어? 윤수는 머리를 감쌌다. 한나야, 제호는 내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제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업이 크게 망했어. 그 빚이 고스란히 제호에게 넘어왔지. 제호는 네가 알면 힘들어할까봐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 나도 자세한 건 몰라. 하지만 그 빚 때문에 제호가 무리한 일을 하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무리한 일, 그 말이 가슴을 쳤다. 제호는 평범한 어선선장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그가 나간 마지막 항해는 평소와 달랐다는 거야? 나는 질문이 아니라 절규했다. 윤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실종된 배는 원래 제호가 타던 배가 아니었어. 다른 배의 항해 일정을 대신 뛰었지. 급하게. 그리고 그 배는 해양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밀수 의혹이 있었던 배야. 나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내가 3년간 순수하게 제호의 무사 귀환을 빌었던 그 바다는 사실 제호가 스스로 뛰어든 범죄의 바다였을 수도 있었다. 나는 배신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왜 나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니, 한나야, 제호가 나에게 신신당부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네가 그 짐을 지지 않게 하려고. 윤수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움츠렸다. 난 그의 아내였어. 짐이 아니라 함께 짊어질 가족이었다고. 그때 윤수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남자는 윤수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곧바로 나를 향해 걸어왔다. 혹시 한나 씨 되십니까? 고재호 씨 부인. 나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저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쪽에서 나왔어요. 채권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바로 재호의 빚을 쫓는 사람이었다. 고재호 씨가 사라지기 직전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수혜자는 부인 되시는 한나 씨고요. 그런데 저희 쪽 기록에는 고재호 씨가 보험 가입 직전에 저희에게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총액은 5억 원. 5억 원. 내 귀를 의심했다. 재호가 실종되기 직전에 5억 원을 빌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호 씨가 실종되면 보험금을 받아서 그 빚을 갚으라는 말인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확합니다. 문제는 고재호 씨가 아직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께서 빨리 실종 선고를 받아 보험금을 타서 빚을 청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자는 나에게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것은 채무이행각서와 함께 실종 선고 신청서였다. 나는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였다. 재호가 나를 사랑하는 동시에 나를 빚 청산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내가 그를 기다리는 3년 동안 나는 희망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빚더미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윤수가 분노하며 나섰다. 김형석 씨,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이 여자분은 피아노 강사에 불과해요. 당신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김형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법이요? 우리는 법도 알지만 채무자의 가족을 찾는 방법도 압니다. 부인께서 계속 버티시면 이 빚은 법적으로 가족인 부인과 딸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는 지유의 이름을 언급했다. 내 딸. 나는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김형석이 사무실을 나간 후 나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젠 알겠어. 재호는 돌아올 수 없어. 그가 돌아온다면 그는 범죄자가 되거나 빚쟁이가 될 거야. 절망 속에서 나는 사진 속 사촌형 동훈과 재호 사이의 관계, 그리고 빚의 출처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재호의 실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재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전사였다. 그리고 나는 재호가 마지막으로 나간 항구의 이름을 윤수에게 물었다. 영덕항. 그가 마지막으로 배를 탔던 곳. 영덕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회색빛 바다와 하늘뿐이었다. 윤수는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재호의 낡은 항해 일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수가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내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었다. 재호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겨 사라진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우리가 도착한 영덕항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짠내 섞인 바람이 코를 찔렀다. 윤수는 익숙하게 항구 주변의 식당과 여관을 돌며 재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부두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낚시 가게 주인이 사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 기억나지? 3년 전 그날 밤 폭풍우가 오기 직전에 배를 띄우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였나요? 아니면 누가 함께 있었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혼자는 아니었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 멱살잡이까지 할 뻔했어. 그러다가 그 남자가 가방 하나를 낚시터 뒤편 보관함에 맡기고 배에 탔어. 돌아오면 찾아가겠다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호는 무언가를 남겼다. 우리는 주인이 가리킨 낡은 보관함 쪽으로 달려갔다. 녹슨 철제 보관함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주인은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보관함을 가리켰다. 저기야, 그 후로 아무도 안 왔어. 열쇠는 그 남자가 가져가서 우리가 열어볼 수도 없었고. 윤수가 차에서 공구 상자를 가져왔다. 쇠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보관함 문이 억지로 열렸다. 그 안에는 바닷바람에 눅눅해진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호가 아끼던 내가 결혼 선물로 준 시계 보관함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시계 대신 녹슨 열쇠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쪽지를 펼치자 재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물기에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한나야,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돌아오지 못한 거겠지. 미안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절대 보험금을 타지 마. 실종 신고도 하지 마. 이 열쇠가 답이야. 제주도 서귀포, 내가 말했던 그 절벽 끝집.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윤수가 내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한나야, 이건 너무 위험해. 재호가 말한 그들이 아까 그 김영석 일당일 수도 있어. 제주도로 가는 건 자살 행위야. 윤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멈추기를 바랐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내가 어떻게든 김영석을 막아볼게. 너는 지유랑 안전하게 살아야지. 윤수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재호는 나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그 거대한 공포와 싸웠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재호의 희생은 그저 빚쟁이의 비참한 도주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에 쥔 열쇠를 꽉 쥐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아니, 윤수야, 나는 서명하지 않을 거야. 재호는 죽지 않았어. 아니, 죽었다 해도 헛되이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주머니에서 김형석이 주고 간 실종 선고 신청서를 꺼냈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를 나는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졌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찢어진 종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회색 바다 위로 흩어졌다. 한나야, 윤수가 소리쳤지만 나는 그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제주도로 갈 거야. 그가 남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확인해야겠어. 만약 네가 무서우면 여기서 돌아가.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윤수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을 것이다.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피아노 선생님 한나는 없다는 것을. 내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건너야 할 전장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렸다. 목적지는 제주도. 3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추격의 시간이었다.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지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재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 갑판 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뺨을 때렸지만 나는 선실로 들어갈 수 없었다.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아래 어딘가에 제호가 혹은 제호의 진실이 잠겨 있을 것만 같았다. 내 옆에 선 윤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며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그의 침묵은 위로가 아닌 불안으로 다가왔다. 돌아가자고 해도 안 들을 거지? 윤수가 담배를 비벼 끄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응, 끝을 봐야겠어. 재호가 나에게 이 열쇠를 남긴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금속 열쇠를 꽉 쥐었다. 그 감촉만이 내가 미치지 않고 현실을 붙잡고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배가 제주 항에 닿았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항구의 불빛들이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일렁겼다.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 끝자락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다. 야자수와 검은 돌담, 그리고 푸른 바다. 신혼여행으로 오고 싶었던 이곳을 남편의 실종과 빚쟁이의 추격을 피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윤수는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내가 묻자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습관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손이 핸들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것을. 윤수는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김영석 일당인지 아니면 그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비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귤밭이 끝없이 펼쳐진 좁은 시골길이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자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지붕은 바닷바람에 녹슬었고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얽혀 있어 마치 폐가처럼 보였다. 파도 소리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릴 듯 가까웠다. 여기야, 재호가 말한 곳. 나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녹슨 철대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았다. 인기척은 없었지만 마당 한 구석에는 말라비틀어진 빨래가 널려 있어 누군가 살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윤수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뒤에 있어.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삼단봉을 꺼내 들었다. 전직 경찰다운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대돌 위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계십니까? 고재호 씨 부탁으로 왔습니다. 윤수가 크게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파도 소리뿐이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나는 재호가 준 열쇠를 꺼내 현관문 구멍에 맞춰보았다. 맞지 않았다. 이 열쇠는 현관문 열쇠가 아니었다. 그때였다. 집 뒤편귤 창고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수와 나는 눈빛을 교환하고 소리가 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윤수를 덮쳐었다. 악! 윤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를 공격한 사람은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다. 그녀는 날렵한 동작으로 윤수의 팔을 꺾고 목에 날카로운 전정가위를 들이댔다. 누구야? 쥐새끼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어? 여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그만두세요.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재호 씨, 고재호 씨가 보냈어요. 고재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여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춰었다. 그녀는 재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인매까지. 영덕에서 찾은 사진 속 남자와도, 그리고 내 남편과도 묘하게 닮은 얼굴이었다. 그녀가 바로 사진 속의 인물과 관련된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여자는 윤수를 밀쳐내고 일어섰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네가 그 여자구나. 한나, 그 바보 같은 놈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피아노 선생님.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재호랑 무슨 사이예요? 여자는 대답 대신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강재희, 재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다. 호적에는 없지만. 쌍둥이 동생, 사진 속 남자는 사촌이 아니라 친동생이었다는 말인가? 아니, 여자가 쌍둥이라니.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윤수는 흑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일어났다. 그는 제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강재희 씨, 당신 3년 전 밀수 사건 때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제희는 윤수를 쏘아보았다. 어머, 짭새 양반도 오셨네. 그때 나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친구인 척 재호 마누라를 데리고 다녀? 재밌네? 윤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악연이 있는 듯했다. 윤수야, 아는 사람이야? 내가 묻자 윤수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조사 과정에서 잠깐 봤을 뿐이야. 깊은 사이는 아니야. 제희가 코웃음을 쳤다. 깊은 사이? 웃기지도 않아. 야, 한나라고 했지? 이 남자 믿지 마. 내 남편 인생 망친 놈들 중 하나가 저놈이니까.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윤수를 돌아보았다. 윤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한나야, 오해하지 마. 저 여자는 범죄 조직과 연관된 사람이야. 말을 함부로 하는 거라고. 시끄러워. 제이가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재호가 너한테 열쇠를 줬다고? 그 멍청한 놈, 결국 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나는 열쇠를 내밀며 다가갔다. 제이 씨라고 했죠? 제발 도와주세요. 재호가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이 열쇠가 뭔지 알려주세요. 제이는 내 손에 들린 열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열쇠, 아버지 유품이야. 재호가 그걸 가지고 나갔었는데 결국 내 손에 들어왔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차가 자갈길을 밟으며 거칠게 들어오는 소리였다. 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젠장 벌써 따라붙었어. 김형석 개새끼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고 벽에 걸린 엽총을 집어들었다. 빨리 움직여. 여기 있다간 셋 다 고깃밥 신세 될 테니까. 뭐라고요? 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윤수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한나야, 뛰어. 놈들이야. 우리는 제이를 따라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집 앞쪽에서는 이미 여기 있는지 샅샅이 뒤져 라는 고함과 함께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귤밭 사이로 난 좁은 농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귤나무 가지들이 내 얼굴과 팔을 긁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뒤에서 거기서 라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울렸다. 탕 까마귀들이 놀라 하늘로 솟구쳤다. 대한민국 땅에서 총소리라니.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나는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지만 윤수가 나를 잡아당겨 일으켰다. 정신 차려. 잡히면 끝이야. 윤수의 외침에 나는 다시 발을 떼었다. 내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손은 이제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제희는 익숙한 길인 듯 미로 같은 귤밭을 헤치고 나아가더니 절벽 아래로 이어진 좁은 샛길로 우리를 안내했다. 바다 쪽으로 난 가파른 계단이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바다로 추락할 위험한 길이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해식 동굴이 있어. 밀물대라 입구가 잠겨서 놈들은 모를 거야. 숨을 참아야 해. 제희가 말했다. 우리는 절벽을 기어 내려가 바닷물이 차오르는 동굴 입구에 닿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제희가 먼저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갔고 윤수와 나도 망설임 없이 뒤따랐다. 물속은 어둡고 차가웠다. 숨이 막혀올 때쯤 물 위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동굴 안쪽은 제법 넓은 공간이 있었고 공기가 통했다. 우리는 젖은 몸을 이끌고 동굴 안쪽 바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거친 숨소리만이 동굴 안에 울렸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에 섞여 놈들의 욕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 하? 나는 숨을 고르며 제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총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윤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동굴 입구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제 말해봐요. 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재호는 어디 있죠? 그리고 윤수야, 너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까 제이 씨가 말한 내 남편 인생 망친 놈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똑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제희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윤수를 가리켰다. 말해, 이 위선자야. 네가 경찰복 벗은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 오빠가 왜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도 경찰에 신고 한번 못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윤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윤수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력자라고 믿었던 그가 사실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윤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나야, 사실은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우리 셋은 동시에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이 동굴은 막다른 곳이 아니었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3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그 실루엣. 재호 씨, 나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아주 작게 떨렸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익숙하고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라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온 거야? 한나야, 재호였다.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 그가 거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알던 따뜻한 미소의 남자가 아니었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으며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동굴 안은 춥고 습했지만 재호를 마주한 내 몸은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거친 숨소리, 피 냄새,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흔들리는 눈동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발을 떼어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다. 재호는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 거부의 몸짓이 그가 3년 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살아. 있었어? 내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었다. 정말 당신이야? 재호는 고개를 돌렸다. 덥수룩한 수염과 왼쪽 눈가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가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속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낡은 점퍼에 까칠한 감촉이 손에 닿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유가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나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내 주먹은 힘이 없었지만 재호는 그저 묵묵히 맞고만 있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제이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만해. 오빠 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으니까.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윤수를 노려보았다. 나는 멈칫하며 윤수를 돌아보았다. 윤수는 동굴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재호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윤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너는 알고 있었지? 윤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 3년 내 곁을 지키며 위로해주던 윤수. 같이 술을 마시며 재호를 그리워하고 지유의 운동회에 아빠 대신 참석해주던 그 윤수가 재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해. 내가 소리쳤다. 동굴 벽이 쩌렁쩌렁 울렸다. 윤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한나야. 어쩔 수 없었어. 재호가 부탁했어. 너와 지유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언제부터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실종되고 2달 뒤. 윤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다. 2달 뒤. 나는 그때 재호의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를 하며 울다 지쳐 쓰러지곤 했다. 윤수는 그런 내게 죽을 사다 주며 힘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위로했었다.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나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재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수 탓하지 마.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빚이 동결되니까. 형석이 놈들이 너한테까지 손을 뻗지 못하게 하려면 나는 법적으로 사라져야 했어. 그래서 날 속였다고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3년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나는 재호를 쏘아보았다.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 당신들은 날 보호한 게 아니야. 날 기만한 거야. 제이가 코웃음을 쳤다. 거창한 사랑 타령은 나중에 하시지? 오빠, 저 짜세 놈이 왜 그렇게 순순히 오빠 말을 들었는지도 말해줘야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재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제희를 말리려 했지만 제희는 멈추지 않았다. 한나씨, 잘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빚더미에 안고 자살했는지 알아요? 저 윤수란 놈 때문이야. 저놈이 경찰 시절에 수사 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아버지 회사가 사기꾼들 타겟이 된 거라고. 죄책감 때문에 오빠 돕는 척한 거야. 친구라서가 아니라 죄 씻으려고. 나는 멍하니 윤수를 바라보았다. 윤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건 실수였어.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정보가 그렇게 쓰일 줄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수가 경찰복을 벗고 탐정이 된 이유, 재회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유, 그리고 내게 그토록 잘해주었던 이유. 그것은 우정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보상 심리였다. 나는 그들의 거대한 죄책감 노름에 노란한 인형에 불과했다. 역겨워. 나는 나지막이 내뱉었다.
당신들 둘 다 정말 끔찍해. 나는 뒷걸음질 쳐서 동굴 입구 쪽으로 향했다. 밖에는 빗줄기가 더 거세지고 있었다. 차라리 저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가? 재호가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았다. 지금 나가면 죽어. 형석이 놈들이 깔렸어. 왜? 노하, 당신이랑 있느니 죽는 게 나아. 나는 격렬하게 뿌리쳤지만 재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3년 만에 닿은 그의 품은 여전히 넓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제발, 한나야, 욕해도 좋아. 평생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해. 지우를 생각해. 지우. 그 이름에 나는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호는 나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비참했다. 윤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죄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제희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쉿 소리를 냈다.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불빛이 번쩍였다. 김형석의 부하들이 해안가까지 내려온 모양이었다. 찾았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재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방금 전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남았다. 동굴 안쪽으로 가면 벙커로 이어지는 개구멍이 있어. 제희야, 네가 앞장서. 제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깊숙한 곳,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재호는 나를 그쪽으로 밀었다. 빨리 들어가. 당신은? 윤수랑 내가 뒤를 막고 따라갈게. 나는 망설였지만 재호의 단호한 눈빛에 밀려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윤수가 바닥에 있던 돌멩이들을 챙겨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한때 친구였고 원수였지만 지금은 공범자로서 함께 싸워야 했다. 좁고 축축한 통로를 기어가면서 나는 눈물을 삼켰다. 무릎이 까이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선 이미 재호도 윤수도 죽었다.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지유뿐이었다. 한참을 기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다. 제희가 미리 준비해둔 듯한 비상용 랜턴을 켰다. 그곳은 자연 동굴을 개조해 만든 낡은 벙커였다. 통조림과 물통, 담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재호가 지난 3년간 숨어 지낸 짐승의 굴이었다.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재호와 윤수가 통로를 빠져나왔다. 윤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재호는 다리를 더 심하게 절었다. 그들은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렸다. 당분간은 못 들어올 거야. 재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벙커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세 사람의 모습은 기가 막혔다. 도망자 남편, 비밀을 가진 여동생, 그리고 배신자 친구,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버려진 나. 윤수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피를 닦으며 내게 다가오려 했다. 한나야, 다친 데는 오지 마.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넌 자격 없어. 윤수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제희는 통조림을 따서 내게 건넸다. 먹어둬. 기운 빠지면 너만 손해야. 우린 밤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갈 거야. 중국으로 가는 밀항선이 있어. 밀항선? 내가 물었다. 재호가 몸을 일으켰다. 여기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너랑 지유 데리고 떠날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 범죄자로 쫓기면서 평생 숨어 살자고? 그게 네가 말한 지유를 위한 길이야? 그럼 어떻게? 놈들은 악질이야. 법도 경찰도 소용없어. 잡히면 넌 빚 때문에 팔려가고 지유는 고아원에 갈 거야.
재호가 소리쳤다. 그의 말은 공포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각성시켰다. 나는 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도망은 당신 혼자 쳐.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뭐라고? 당신이 3년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있는 동안 나는 세상과 싸웠어.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억척스럽게 살았어.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도망치라고? 웃기지 마. 나는 주머니에서 아까 동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재호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아까 몸싸움 중에 그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나는 수첩을 펴서 그들 앞에 던졌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이 있었다. 이게 뭐야? 제이가 수첩을 집어들었다. 장부야. 재호가 당황하며 뺏으려 했지만 제희가 빨랐다. 아니, 이건 뇌물장부잖아. 제희의 눈이 커졌다. 김영석네 조직이 정치인들한테 뿌린 돈? 오빠, 이거 어디서 났어? 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배, 내가 탔던 그 밀수선, 거기서 발견했어. 그래서 놈들이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빚 때문이 아니라 이 장부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빚은 핑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담긴 장부를 회수하기 위해 재호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재호는 이 장부를 가지고 딜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숨어버린 것이었다. 이게 있으면 윤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형석뿐만 아니라 그 배우까지 다 잡을 수 있어. 재호야, 왜 진작 경찰에 넘기지 않았어? 경찰? 재호가 윤수를 비웃었다. 너 같은 경찰이 또 있을지 어떻게 믿어? 넘기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 게 뻔한데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다. 하지만 나는 장부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위험한 폭탄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무기였다. 우리가 쓰자. 내가 말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밀항성 같은 건 안 타. 나는 내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 도망자가 아니라. 나는 윤수를 바라보았다. 너 죄책감 갖고 싶다고 했지?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해. 탐정이라며. 아는 기자나 믿을 만한 검사 없어? 윤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이내 결의에 찬 빛이 돌기 시작했다. 있어. 내가 옷 벗을 때 유일하게 말려줬던 선배가 검찰청에 있어. 그 형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제이 씨. 나는 제이를 불렀다. 당신도 오빠가 평생 쥐새끼처럼 사는 건 싫잖아. 우리 도와줘요. 제희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미친 여자네. 피아노 선생님이라더니 깡다구는 조폭 마누라 급이야. 재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한나야, 너무 위험해. 만약 실패하면. 실패 안 해. 나는 재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내 손의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길 바랐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벙커 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절망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공간에 방역을 위한 서늘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웅크린 짐승들이었다. 윤수야, 선배한테 연락해. 그리고 김영석을 이쪽으로 유인하자.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날 밤 제주의 깊은 숲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3년의 기다림,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악보의 끝을 맺고 새로운 피날레를 연주하기 위해 윤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벙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재호와 제희, 그리고 나는 숨을 죽이고 윤수의 입만 바라보았다.
신호음이 길게 울릴 때마다 내 심장 박동 소리도 커져만 갔다. 마침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되었다. 선배님, 접니다. 윤수요. 윤수의 목소리는 짐짓 침착하려 했지만 끝이 갈라져 있었다. 네,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네, 장부요. 정치권까지 연루된. 윤수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제주도입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따라붙었어요. 경찰은 못 믿겠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서귀포 구 항구 근처 폐공장으로 가겠습니다. 2시간 뒤에요? 전화를 끄는 윤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박 검사님이야. 내가 경찰 옷 벗을 때 끝까지 말려줬던 분이고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에 있어. 믿어도 돼. 재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사람도 한통속이라면 우린 독 안에 든 쥐야. 아니야, 그 형은 달라. 정의감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야. 윤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그 확신이 자신을 위한 주문처럼 들렸다. 우리는 벙커를 정리하고 움직일 준비를 했다. 제이가 낡은 배낭에 장부와 비상식량을 챙겨 넣었다. 나는 재호의 젖은 점퍼를 털어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3년의 세월이 그에게 남긴 흉터와 주름이 내 손끝에 닿았다. 가슴이 아려왔다. 무서워? 재호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3년이 더 무서웠어. 지금은 적어도 희망이 있잖아. 재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를 안았다. 미안해, 한나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지키는 방법이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어. 결국 너를 이 위험한 곳까지 끌어들였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살아서 돌아갈 거야. 지유한테 가서 아빠가 영웅이었다고 말해줄 거야. 우리는 제이가 구해온 낡은 트럭을 타고 벙커를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차창을 때렸다. 트럭의 와이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시야를 닦아냈다. 운전대는 제이가 잡았고 조수석엔 윤수, 뒷좌석엔 나와 재호가 탔다. 어둠 속을 달리는 트럭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각자의 불안과 기대를 안고 목적지로 향할 뿐이었다. 약속 장소인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공장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곳곳에 녹슨 기계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제희는 공장 뒤편 숲속에 트럭을 숨겨두고 시동을 껐다. 윤수, 네가 먼저 가서 접선해. 우린 여기서 엄호할게. 제희가 엽총을 챙기며 말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부가 든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가 차문을 열기 전 나를 돌아봤다. 한나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재호랑 지유 데리고 무조건 살아.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같이 돌아가야지. 윤수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윤수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1분, 2분, 10분이 지났지만 윤수는 나오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 재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기욤사라면 벌써 도착했을 시간인데 차 소리도 안 들렸어. 그때 공장 안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총소리였다. 함정이야후 제이가 소리치며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재호도 나를 잡아 끌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는 숲을 가로질러 공장 쪽으로 달렸다. 비바람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윤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공장 내부는 희미한 조명 몇 개만 켜져 있어 음산했다. 우리는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윤수는 바닥에 무릎 꿇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윤수가 선배라고 불렀던 박 검사였다. 그리고 박 검사의 뒤에는 김영석과 그의 부하들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어떻게 선배님이? 윤수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물었다. 박 검사는 윤수의 머리를 구둣발로 툭툭 쳤다. 윤수야, 너는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 장부에 적힌 이름들 내가 다 모시는 분들이야. 내가 그분들을 칠 것 같아? 오히려 이 장부를 회수해가면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는데? 윤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군요. 그래, 내 덕분에 수고를 덜었다. 자, 이제 장부는 어딨지? 가방엔 빈 종이 뭉치뿐이던데. 박 검사가 손짓하자 김영석이 윤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말 안 하면 네 친구 놈이랑 그 마누라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김영석이 으르렁거렸다. 장부는 제희의 배낭 속에 있었다. 윤수는 빈 가방을 들고 들어간 것이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윤수의 마지막 기지였다. 하지만 지금 윤수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구해야 해. 재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다 죽어. 장부를 가지고 도망치는 게 윤수가 원하는 거야. 제이가 말렸지만 재호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내 친구야. 나 때문에 인생 망친 놈이라고. 저놈을 두고 나만 살 수는 없어. 재호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개자식들아, 나 여기 있다. 제희와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들어갔다. 제희가 공포탄을 쏘아 올리며 시선을 끌었다. 탕! 굉음과 함께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영석의 부하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다. 오빠, 윤수 데리고 튀어! 제희가 능숙하게 옆총 개머리판으로 달려드는 놈을 가격하며 외쳤다. 재호는 미친 듯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윤수 쪽으로 길을 텄다. 나는 주변에 있는 벽돌을 던지며 그들을 도왔다. 평생 피아노만 치던 손이었지만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짐승처럼 싸웠다. 재호가 김영석을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윤수를 일으켰다. 일어나서 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어? 윤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재호야, 도망가, 함정이야. 알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우리는 넷이서 뭉쳐 출구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박 검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잡아, 죽여도 좋다. 장부만 찾아. 총구가 우리를 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윤수가 갑자기 재호와 나를 밀쳐냈다. 가, 어서 가. 윤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라이터였다. 그리고 공장 구석에 쌓여있던 인화성 드럼통 쪽으로 달렸다. 안 돼, 윤수야. 내가 비명을 질렀다. 윤수는 우리를 돌아보며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다. 슬프지만 후련한 미소였다. 한나야, 재호야, 미안했다. 이걸로 빚 갚는 거다. 그는 주저없이 라이터를 켠 채 드럼통 위로 몸을 날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였다. 폭발의 충격으로 김영석 일당들이 나뒹굴었다. 윤수야. 재호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제희가 필사적으로 그를 막았다. 정신 차려. 윤수가 만든 기회야. 지금 안 가면 개죽음이라고. 재호는 울부짖었지만 불길은 이미 윤수가 있던 자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우리는 화염을 뒤로하고 공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윤수의 마지막 천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넘어져도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포는 여전히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로가 나오자 제희가 숨겨둔 트럭으로 우리를 밀어 넣었다. 트럭이 출발하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재호는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윤수를 죽였어. 나도 재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울었다. 윤수의 희생,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나를 지탱해 주었던 친구,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였다. 제희는 말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바보 같은 자식, 경찰 나부랭이가 끝까지 멋있는 척은. 차는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달렸다. 우리는 갈 곳을 잃었다. 벙커도 발각되었고 검찰도 믿을 수 없었다. 세상 천지가 다 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윤수가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장부가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사리로 바뀌어 있었다. 서울로 간다. 재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울? 제이가 놀라서 물었다. 박 검사, 그 새끼가 모시는 윗선들 다 죽여버릴 거야. 윤수가 남긴 이 장부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거야. 그냥 폭로하는 걸로는 안 돼. 그들의 목을 조를 거야. 재호의 목소리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복수기였다. 하지만 나 역시 두렵지 않았다. 윤수의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윤수가 선물해줬던 지우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가자. 내가 말했다. 가서 끝장을 보자.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어.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 부수고 다시 짓자. 우리 집. 트럭은 어둠을 뚫고 제주항이 아닌 화물 수송기들이 뜨는 사설 비행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이가 아는 밀수업자 루트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이제 우리는 잃을 게 없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법이다. 비행기 활주로의 유도등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윤수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같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윤수야, 지켜봐줘. 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게. 이 썩어빠진 세상에 내 이름을 새겨줄게. 화물 수송기의 낡은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짐칸 구석 나무 상자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은 우리는 서로의 천의 의지에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기체와 함께 내 몸도 흔들렸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손에 꽉 쥐고 있는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겉표지는 윤수의 피와 빗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윤수의 목숨이었고 재호의 잃어버린 3년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미래였다. 재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악몽을 꾸는지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3년 전 피아노 건반처럼 부드러웠던 그 손은 이제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제희는 맞은편에서 엽총을 분해해서 가방 깊숙이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우리 셋은 모두 윤수를 잃은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쪽배와 같았다. 새벽 4시 비행기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비행장에 착륙했다. 땅에 발을 디디자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제주도의 비릿한 바다 냄새와는 다른 매연과 먼지가 섞인 삭막한 냄새였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제희가 미리 연락해둔 지인이 낡은 승합차를 끌고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다.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 박 검사와 김형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물들이 안락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우리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주민들이 대부분 떠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우리는 윤수가 목숨 걸고 지킨 장부를 펼쳤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재호가 말했던 항만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었다. 신도시 투기, 불법 대출, 그리고 정치 자금 세탁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고위층의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박 검사는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리의 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터뜨리지? 재호가 물었다. 경찰서에 가져가 봐야 또다시 박 검사 손에 들어갈 거야. 언론사도 믿을 수 없어. 놈들의 돈을 받은 기자가 한둘이 아니야. 제희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다. 인터넷에 뿌려버려. SNS든 유튜브든 전 국민이 다 보게.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고개를 저었다.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삭제될 거야. 조작이라고 몰아갈 수도 있어. 게다가 놈들은 우리 위치를 추적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나는 장부의 맨 뒷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강준혁 기자. 그는 3년 전 대기업 비리를 파헤치다 해고당하고 지금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며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인이었다. 장부에는 그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를 매수 실패, 감시 요망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기록이 있었다. 이 사람이야. 내가 강준혁의 이름을 가리켰다. 뇌물이 통하지 않은 사람, 놈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혁이라면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독종이라고 소문났지. 하지만 그를 어떻게 만나지? 놈들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 내가 할게. 내가 나섰다. 나는 죽은 사람의 아내야. 그들은 내가 얌전히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움직이면 의심을 덜 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모텔을 나섰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강준혁 기자의 제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보 받습니다. 강준혁입니다. 강 기자님, 고재호 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덕항 실종 사건 말씀이십니까? 근데 누구시죠?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살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자님이 3년 전 쫓다가 실패했던 그 카르텔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칠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만납시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는 사람이 붐비는 서울역 대합실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공개된 장소가 오히려 안전했다. 1시간 뒤 낡은 점퍼 차림의 강 기자가 나타났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경계하며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구석진 카페에 마주 앉았다. 나는 장부의 복사본 일부를 그에게 건넸다. 서류를 훑어보는 강 기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게 진짜입니까? 박 검사가 이 조직의 핵심이었다니.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감탄했다. 이건 정권이 흔들릴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넘겨드릴 순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돈입니까? 신변 보호입니까? 아니요, 방송이요. 방송? 네, 기자님이 운영하는 라이브 방송. 내일 밤 9시 예고 없이 생중계를 켜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박 검사를 불러내세요. 거래를 제안한다고 하면서. 강 기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박 검사가 제 말을 듣고 나올까요?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생방송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나올 거예요. 나는 확신했다. 장부에 원본을 넘기겠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직접 올 거예요. 그는 의심이 많아서 부하를 시키지 않고 직접 확인하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게 윤수, 제 남편 친구의 죽음에 대한 복수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강 기자는 나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대담한 계획에 놀란 눈치였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미친 짓 같지만 해봅시다. 언론인으로서 이 특종을 놓칠 순 없죠. 그리고 저도 그놈들에게 갚아줄 빚이 있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계획을 전하자 재호와 제이도 동의했다.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한나야, 네가 미끼가 되어야 해. 박 검사는 너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거야. 네가 장부를 가지고 나오라고 할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나는 재호의 손을 잡았다. 나 피아노 칠 때 수백 명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 이번 연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가 될 거야. 실수하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잠시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윤수가 남긴 지우의 머리핀을 꺼내보았다. 윤수야, 보고 있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 네가 켜준 조명 아래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거야.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윤수가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다음 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강 기자는 박검색에 연락해 고재호의 아내가 장부를 가지고 거래를 원한다. 당신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모든 언론사에 사본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예상대로 박 검사는 걸려들었다. 장소는 강 기자가 미리 섭외해둔 방송 장비가 숨겨진 소극장 무대 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내가 대학 시절 졸업 연주회를 했던 곳이었다. 밤 8시 30분. 소극장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관객석은 비어 있었지만 무대 뒤편에는 수십 대의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무대 중앙에 놓인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장부 원본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재호와 재희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재희는 엽총 대신 경찰에 신고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재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대기했다. 9시 정각. 소극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극장에 울려 퍼졌다. 박 검사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영석과 덩치 큰 사내들 서너시 그를 호위하며 들어왔다. 오랜만입니다. 한나씨? 박 검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쪽으로 걸어왔다. 남편 기다리느라 고생하더니 이제는 제법 사업가 흉내를 내시는군요.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분노가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오세요, 검사님. 나는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육성으로 말했다. 극장의 울림이 내 목소리를 증폭시켰다. 거래를 하러 오셨죠? 하지만 거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대가? 돈은 얼마든지 주지. 5억? 10억? 부르는 대로 주겠소. 당장 그 가방 내놔. 김형석이 윽박지르며 무대 위로 올라오려 했다. 박 검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쉿, 교양 없게 굴지 마. 한나 씨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닌 것 같군. 박 검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무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럼 뭡니까? 남편의 면죄부? 아니면 친구의 목숨값? 그가 윤수를 언급하자 내 손가락이 움찔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 기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휴. 동시에 강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다. 긴급 생중계.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살인과 비리 현장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는 건반을 눌렀다. 쾅! 무겁고 장중한 화음이 소극장을 가득 채웠다. 쇼팽의 혁명. 이것은 나의 연주이자 그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쇼팽의 혁명, 에뛰드가 소극장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내 왼손은 격정적으로 건반을 내리쳤고 오른손은 분노와 슬픔을 토해내듯 멜로디를 쏟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3년 동안 억눌려 왔던 나의 비명이었고 억울하게 죽은 윤수를 위한 진홍곡이었다. 갑작스러운 연주에 박 검사와 김형석 일당은 당황한 듯 멈칫했다. 소극장의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었고 그들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마치 신성한 법정에 선 죄인들처럼. 미쳤어? 당장 멈추지 못해. 김형석이 고함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하지만 박 검사가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미간은 불쾌함으로 구겨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피아노 소리에 묻혔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피아노 뚜껑을 쾅 닫아버렸다. 내 손가락이 낄 뻔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손을 피했다. 연주가 멈추고 극장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러왔다. 연주는 잘 들었습니다, 한나 씨. 하지만 관객도 없는 곳에서 너무 힘을 빼는군요. 박 검사는 조소하며 내 무릎 위에 있는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자, 이제 그 장부를 넘기시죠. 그러면 당신 남편과 당신, 그리고 딸아이의 안전은 보장해 드립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나는 가방을 품에 안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윤수도 그렇게 속였나요?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나요? 박 검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허리를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윤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주제를 모르고 정의로운 척하다가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거죠. 개죽음이었습니다. 개죽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당신 입으로 직접 당신이 윤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뭐? 박 검사가 의아해하는 순간 나는 객석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강준혁 기자를 향해 외쳤다. 강 기자님, 들으셨죠? 그 순간 무대 뒤편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곳에는 강 기자의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접속자 수 50만 명, 채팅창은 분노한 댓글들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살인자 검사, 윤수님을 추모합니다. 저 사람이 박 검사라고? 지금 경찰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무대 조명이 박 검사를 정면으로 비추었다. 강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무대 위로 뛰쳐나왔다.
박진호 검사님,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윤수 씨의 죽음이 개죽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불법 자금 세탁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검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카메라 치워. 이거 불법 촬영이야. 공익을 위한 제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강 기자가 물러서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상황을 파악한 김형석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이 새끼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품에서 회칼을 꺼내 들고 강 기자에게 돌진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등 채팅창이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갔다. 안 돼. 내가 소리치는 순간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와 김형석의 손목을 강타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내 아내와 친구에게 손대지 마. 제호였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뛰어올라 김형석을 몸으로 들이받았다. 두 남자는 무대 바닥을 뒹굴며 엉겨 붙었다. 잡아. 놈들을 다 죽여서라도 장부를 뺏어. 박 검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무대 위로 난입했다. 그때 2층 발코니석에서 제이가 엽총을 천장으로 발사했다. 탕! 굉음과 함께 천장의 석고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움직이면 다음은 머리통이다. 제희의 서슬퍼런 외침에 조폭들이 멈칫했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놈들은 곧 다시 달려들었다. 무대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나를 보호했고 나는 장부 가방을 끌어안고 피아노 밑으로 몸을 숨겼다. 강 기자는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방송을 송출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달려드는 놈들을 발로 차내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의 실체입니다. 강 기자의 절규가 생중계되었다. 박 검사는 혼란을 틈타 무대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나는 피아노 밑에서 기어 나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못 가. 윤수한테 사과하고 가. 이거 나 이 미친 여자가. 박 검사가 내 손을 짓밟았다. 끔찍한 고통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내 손은 피아노를 치기 위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악마를 잡기 위한 쇠사슬이었다. 여보, 재호가 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려 했지만 김영석이 뒤에서 재호의 목을 졸랐다. 재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오빠, 제희가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김영석의 등을 걷어찼다. 김영석이 비틀거리며 재호를 놓아주었다. 재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났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친 것이었다. 경찰이다. 튀어. 조폭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놈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달랐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향해 겨누었다.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한나야. 재호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탕! 총소리가 소극장을 울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재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검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었다. 무대 입구에 윤수의 선배 검사가 아닌 진짜 정의로운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쳐 있었다. 그들이 쏜 테이저건이 박 검사를 제압한 것이었다. 전원 체포해.
한 놈도 놓치지 마. 경찰 특공대가 무대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형석과 그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강 기자는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촬영했다. 박진호, 당신을 살인교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박 검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박 검사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이제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재호에게 다가갔다. 재호는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바보, 당신이나 걱정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제희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셋이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강 기자가 카메라를 우리에게 비추었다. 시청자 여러분,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분들이 영웅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장부를 들어 보였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의 친구, 구 김윤수 씨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입니다. 부디 그를 기억해 주세요. 채팅창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박 검사와 김영석 일당이 끌려나갔다. 소극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온함이었다. 나는 멍하니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았다. 피아노 뚜껑 위에는 윤수의 피가 묻은 장부 가방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년의 기다림, 거짓말, 도주, 그리고 복수까지. 재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한나야, 집에 가자. 집.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소극장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새벽별이 하나둘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 맞잡은 손은 뜨거웠다. 그날 밤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우리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 당당하게 태양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계절이 4번 바뀌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처럼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았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았다. 피아노 위에는 더 이상 먼지가 쌓이지 않았고 집 안 곳곳에는 지우의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박 검사와 김영석 일당에 대한 재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강준혁 기자의 특종 보도와 우리가 제출한 장부는 그들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무기징역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재호는 그 과정에서 밀수방조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내부 고발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범죄 조직에 의해 강요당했다는 점, 그리고 윤수의 희생을 밝혀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제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헐렁한 야상 점퍼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날 선 눈빛이 아니었다. 왔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제희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그냥 가는 길에 들렀어.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려고. 제주도?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긴. 그놈들 다 잡혀갔는데 뭐가 무서워. 그리고 거기가 내 고향이잖아. 귤 농사나 지으면서 조용히 살려고. 총 대신 낫 들고. 제희가 씩 웃었다. 그 웃음에서 처음으로 재호와 닮은 따뜻함을 느꼈다. 제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받아둬. 이게 뭐예요? 오빠 빚, 아버지 빚 다 끝났다는 서류야.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조금이야. 지유 맛있는 거 사줘. 고모 노릇 한 번은 해야지. 나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희는 아가씨라는 호칭에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닭살도다. 그냥 제이라고 해. 그리고 오빠한테 전해줘. 너무 자책하지 말고 살라고. 윤수 그 인간도 오빠가 찌질하게 울고 있는 건 바라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손을 흔들며 떠났다. 낡은 오토바이 배기음이 멀어질 때까지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악연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다. 그녀의 뒷모습이 봄볕 아래서 반짝였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윤수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재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국화꽃 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지유도 아빠의 손을 잡고 얌전히 따라왔다. 삼촌 안녕하세요. 지유가 윤수의 사진을 보며 배꼽 인사를 했다. 사진 속 윤수는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맑아서 가슴이 아려왔다. 재호는 꽃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윤수야, 왔다. 많이 늦어서 미안하다. 재호는 소주를 잔에 따르지 않고 윤수의 유골함 앞에 뿌렸다. 알코올 냄새가 씁쓸하게 퍼졌다. 네가 남겨준 목숨 허투루 쓰지 않을게. 네가 못다 한삼까지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러니까 거기선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편히 쉬어라. 내 친구야. 나는 재호의 옆에 서서 윤수에게 말을 걸었다. 윤수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내 사랑이, 내 우정이 우리를 구했어. 이제 아프지 말고 뜨거운 불길 없는 곳에서 시원한 바람만 맞으며 지내.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재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직 윤수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방식일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피아노 학원 문을 열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를 걸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예전에 나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유약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폭풍을 뚫고 나온 선장이었다. 첫 수업 시간, 건반을 누르는 내 손가락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은 소리를 냈다. 테크닉은 무뎌졌을지 몰라도 감정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내 연주에는 이제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 용기,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내 연주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저녁이 되자 재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이제 배를 타지 않았다. 대신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고 했다. 그의 옷에서는 바다 냄새 대신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재호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려다 멈칫하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담배를 끊으려 노력 중이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한나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어떨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다 끝났잖아.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 끝났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너를 볼 때마다 윤수 생각이 나고 내가 너한테 저지른 거짓말들이 떠올라. 내가 뻔뻔하게 네 옆에 있어도 되는 건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 3년의 공백과 거짓말은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도망치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다. 재호 씨, 나는 그를 불렀다.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 못 돌아가. 당신은 3년 전에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이 아니고 나도 당신만 기다리던 순진한 아내가 아니야. 우리는 공범이야. 생사를 넘나들며 서로의 밑바닥까지 본 사이잖아. 나는 왼손을 들어 보였다.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낡은 결혼 반지. 3년 동안 내가 목숨처럼 지켰던 기다림의 상징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 반지를 뺐다. 재호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한나야. 이 반지는 3년 전 바다로 떠난 고재호를 기다리는 한나의 반지야. 그 기다림은 이제 끝났어. 나는 반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짤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과거의 유령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처투성이의 냄새나고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당신이랑 살 거야. 목수 고재호랑. 재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고이는 것을 꾹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자격? 그런 거 따지지 마. 윤수가 목숨 걸고 살려놓은 우리잖아. 불행하게 사는 게 윤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뻔뻔하게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나는 내 맨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내 손 잡아.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 감촉이 전해져 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이마에 가져다 댔다.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미안해. 고마워. 한나야. 정말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처럼 그렇게 밤이 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지우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재호가 실종되었던 그 바다가 아니었다. 햇살이 부서지는 평화로운 서해안의 작은 해변이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녔다. 지우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느라 신이 났다. 엄마, 아빠, 이거 봐, 예쁘지? 우리는 나란히 모래밭에 앉아 지우를 바라보았다. 재호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흉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훈장 같았다. 한나야, 재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가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한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새로 맞춘 은반지 2개가 들어 있었다.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나무의 결을 살려 세공한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목공소에서 몰래 만들었어. 다이아몬드는 못 해주지만 이건 세상에 하나뿐이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하나뿐이라니 더 비싼 거네. 재호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딱 맞았다. 차가운 금속이 아닌 나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나도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재호가 말했다. 응,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걸어갔다. 지우가 우리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우리는 셋이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우리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길게 남았다가 파도가 밀려와 지워버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윤수가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윤수야. 안녕 나의 아픈 과거야. 나는 재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여자는 이제 없다. 내 곁에는 돌아온 남편과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기다림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완전한 아침이 밝아왔다.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 길 끝에는 따뜻한 저녁밥과 피아노 소리가 있는 우리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